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 문화인류 고고학과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민구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4주간의 강의로 고고학과 농경문화라고 하는 주제로 고고학자가 본 농경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주 내용으로 제가 수렵채집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수렵채집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분의 3은 농경사회에 이제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농경문화에 관련돼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수렵채집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사람은 다 수렵채집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렵채집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야 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대3 정도의 비율로 일단 수렵채집사회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경사회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렵채집사회라고 하는 거는 인류학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 못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타임라인을 이제 설정을 해봤는데, 일단 인간이 어디서부터 인간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류라고 해서 무리류자를 써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인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두 발로 걷기 시작한 거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연도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만, 일단 32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의 사용, 사람이 불을 사용을 해서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게 늦어도 100만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는 100만 년보다 더 이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호모 에렉투스 화석 발견되는 게 100만 년을 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일단 수렵채집사회였고, 우리가 보통 농경사회, 농사를 언제 짓기 시작했냐라고 보면은 10,000년 전을 꼽습니다. 근데 이 10,000년 전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빙하기가 끝납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원래 좀 추운 별입니다. 근데 계속 추웠던 게 아니라 좀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추웠던 때가 지금부터 한 2만 년 전에 아주 추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요즘 우리가 지내는 이런 날씨로 풀린 게 한 10,000년 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서, 사실 그 이전에 수백만 년 동안의 인류는 완전히 요즘 말하는 찐 수렵채집인처럼 완전히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행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어떤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는데, 도시가 등장한다든가, 사회 계급이 나타나서 부의 불평등이 생긴다든가, 산업사회가 등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에 누리는 모든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농경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문화생활의 경제적인 바탕이 되는 게 농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이제 수렵채집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럼 수렵채집사회라는 게 뭐냐? 일단 농경사회라고 하는 거는 식물하고 이제 동물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 식물 중에서도 재배된 식물에 의존을 하고, 동물 중에서도 길러진 가축, 이런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된 식물,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쌀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겠고, 길러진 가축, 그런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농경사회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사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깁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수렵채집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예외가 있는데, 개가 예외입니다. 개는 원래 빙하기 때부터 이제 인간들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개는 항상 예외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예외인데, 특히 이제 가축 사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얘네들은 이미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들하고 살았기 때문에 개만 예외로 치고, 이외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기르지 않은 상태의 것에 의존하는 거를 수렵채집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줄여서 그냥 수렵채집사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용어를 조금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 수렵채집 어로사회라고 해서 어로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로를 집어넣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사회처럼 수렵채집도 물론 있었지만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그 사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폐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수렵채집 어로, 그 다음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채집 수렵사회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헌터 게더러가 아니라 게더러 헌터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수렵채집 사회라고 그냥 관용적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 인류학자들이 맨 처음에 가서 수렵채집 사회들을 관찰을 했을 때 수렵, 그 사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 뭔가 화려하고 눈에 잘 띄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데 채집하는 건 조용히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렵 채집 사회라고 해서 수렵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인류학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렵은 그냥 어쩌다 하는 거고 그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 식량 자원이 아닌데 오히려 채집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주로 여자나 아이들이 가서 채집해오는 식량 자원이, 식물 자원이 훨씬 더 그 중요한 자원이더라. 그래서 사실 채집 수렵사회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용어를 다 그 새로 이제 그 써서 포레이저라고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진화 단계로 봤을 때 언제부터가 이제 인간인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뭐 아주 그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아르피디쿠스 라미두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의 뭐 400만 년, 500만 년 동안 사람들은 사실 수렵채집 생활에 의존을 했고, 홀로세,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서 날씨가 따뜻해진 이후에 일부의 사람들이 그 수렵채집 사회에서 탈피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렵채집 사회를 생각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이제 그 말씀드릴 건데, 이게 두 개 다 계몽주의 그 철학자들인데,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 상태의 삶, 이게 이제 그 수렵채집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 외롭고 불쌍하고 불쾌하고 짐승 같고 짧다. 이거 짧다는 건 수명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토마스 홉스는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삶을. 근데 물론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가 정말 그 자연 상태 인간이 정말 좋았던 때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그 어떤 계몽주의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형태를, 그 수렵채집 사회 상태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둘이 굉장히 다른 견해를 냈는데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고고학적인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랬을 거야 옛날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그 옛날이 어땠을까, 그 자연 상태의 삶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각 그 문화마다 이제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보면은 일단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는 신이 완벽한 형태의 문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완벽한 거에서 더 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옛날 게 좋았고 지금이 안 좋았다. 그리스 같은 데서는 이거를 시대가 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가고 동의 시대로 가고 철의 시대로 가고 나베 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철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의 시대가 가면은 나베 시대가 온다. 이게 점점 안 좋아진 겁니다. 그 철의 시대 전에는 무슨 시대였냐? 동해 시대. 그 제일 처음이 제일 좋았고, 제일 처음에 원래 금의 시대가 있었는데, 점점 세상이 안 좋아져서 자기네들은 지금 철의 시대 살고 있고,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베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리도 사실 익숙한 건데, 이제 성경책에 보면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수렵채집 사회입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게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그 열매만 따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동물들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거가 이제 수렵채집 사회인데, 그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완벽했던 사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유럽에서도 르네상스 시기에는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때가 더 좋았던 시기야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요순시대 같은 사례에서 보면은 또 요순시대 같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다 보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다 고고학적인 지식에 이제 기반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 발굴을 해서 뭐 유물을 찾고 이랬던 건 아닌데, 나름, 과거는 어땠을 것이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했던 거죠. 자, 근데 뭐 고고학 전반도 마찬가지고 수렵집 사회 관련된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연구의 형태를 띠게 된 게 19세기부터입니다. 19세기에 그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살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다른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보면서 이게 좀 우리가 뭔가 그 문화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 톰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 대신 덴마크의 박물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그 인류의 사회의 그 진화 단계가, 발전 단계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바뀌고 그다음에 철기 시대로 바뀐다. 그래서 3시대법이라고 하는 그 틀을 고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석기 시대가 제일 미개하고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점점 발달되는 상태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석기 시대가 다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구석기 시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수렵채집 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루이스 헨리 모건이라고 하는 또 그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제 고고학이라기보다 그 문화인류학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계 각지에 민족지로 알게 되는 미개한 민족이나 아니면 문명들을 다 갖다 놓고 얘네들이 어떤 단계에 따라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야만, 미개, 문명 이렇게 나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야만은 이제 영어로 세비저리고 미개는 바바리아니즘인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쁜 거지? 항상 이거를 저도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분할 때는 세비지가 더 나쁜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바리아니즘이고, 이제 시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요 각각이 또 몇 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야만도 3개의 단계로 나뉘고, 미개도 3개의 단계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개가 단계로 나뉜다라고 봤고, 이 중에 야만이라고 하는 분류한 거, 요게 이제 수렵채집 사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했냐,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민족지라든가 이런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얘네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가 보이는데, 그 문화적인 요소 중에 발달된 거는 뭐고 발달되지 않은 건 뭐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문화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부 다처제를 하는 문화가 있고 일부 일처제를 하는 문화가 있다. 그 뭐가 더 발달된 거겠냐?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문화, 인류학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일부 다처제나 일부 일처제나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19세기만 해도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제, 그러면 일부 일처제가 더 발달된 거고 일부 다처제는 미개한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부계를 따르냐, 모계를 따르냐. 부계를 따르는 게 더 이제 발달된 거라고 봤죠. 모계를 따르는 거는 니네들이 애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 쓰는 거야. 유일신이냐, 다신교냐. 또 유일신이 더 발달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이제 문명을 일렬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렵채집이랑 농경이랑 봤을 때 뭐가 더 발달된 거냐? 당연히 이거는 농경이 더 발달된 거고 수렵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미개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이제 일렬로 내세웠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호주 원주민, 타히티, 아즈텍, 중국, 이탈리안, 요거는 이제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 19세기의 그 사회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일 발달된 거는 누구냐? 이탈리아인입니다.
뭐 이거는 뭐 근데 서양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좀 덜 발달된 거는 누구냐? 중국. 중국도 굉장히 고대 국가고 문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아직 그 당시에 유럽에서 보이는 어떤 문화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 미개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했지만 아즈텍이나 타히티 문명 같은 걸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맨 밑에다가 호주 원주민을 집어넣었는데, 호주 원주민이 맨 밑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는 호주 원주민은 당시에는 수렵 채집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밑에 이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시기가 뜹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릴 수 없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사회 진화론인데, 20세기 중후반경에 이 되면은 신진화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사실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작업입니다. 뭐냐면은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다양한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같은 틀에서 놓고 발전 단계를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안을 내는데 제일 유명한 게 엘만 서비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인류 사회를 4종류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원어로 쓰면은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만 band, tribe, chiefdom, state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표가 좀 자세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알아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옆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맨 처음 단계에 등장하는 게 수렵채 집단입니다. 여기 이제 이동성 수렵채 집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동성이 높은 수렵채 집단, 걔를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분절사회. 분절사회의 특징이 뭐냐? 이동성 수렵채 집단에서 구별되는 분절사회의 특징이 뭐냐? 그거는 이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절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 분장사회인데, 분장사회는 농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분절사회보다 더 발전된 사회니까. 농사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사회 계급이 등장을 해서 부의 불평등한 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장사회가 넘어가면은 국가 단계가 등장을 해서 국가 단계가 등장을 하면은 군장사회보다 훨씬 더 힘을 많이 가진 왕이나 그런 것들가 등장하고, 이게 치프덤, 군장사회를 영어로 이제 치프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래는 킹덤이어야 되거든요. 킹이 다스리면 킹덤인데, 그러면 이제 국가 단계고, 그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막강한 사람이 다스리는 단계. 그러면 이제 치프덤 단계라고 했고, 국가 단계가 되면은 킹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사회 진화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장 이 아래 단계에는 이제 수렵채집민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 안이 나온 것도 이미 197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비난이랄까 하여튼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도 그런 거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동성 수렵채 집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이 말에서도 알 수 있겠듯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렵채 집단인데 정착을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취수덤 단계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그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군장사회가 국가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 분절사회가 군장사회로 넘어가는 거. 왜 사회가 어떤 단계로 있다가, 트라이브 단계로 있다가, 왜 갑자기 치프덤으로 바뀌느냐. 왜 사회가 이렇게 바뀌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죠. 특히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첫 번째 겁니다. 왜 수렵채집 집단이, 왜 농사를 안 짓고도 잘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됐느냐. 그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렵채집 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수렵채집 집단을 연구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앞에 표에서도 보듯이 요 앞에 이 단계, 이 수렵채집 집단이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 해당을 합니다. 구석기 시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절사회는 이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군장사회,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국가 단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렵 채집 사회를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수렵 그 농사를 짓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리고 살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고고학자가 되는 겁니다. 고고학자가 돼서 발굴을 해서 구석기 시대 유적을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점점 우리가 쓸 수 없는 방법이긴 한데, 그 민족지적인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대에 아직도 수렵 농사를 짓지 않고 수렵 채집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가서 봐서 참여 관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수렵 채집민들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현대 수렵 채집민들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 현존하는 수렵 채집민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냐?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은 이 남미 아마존입니다. 남미 아마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의 지역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농경면화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21세기에 완전히 순수한 수렵 채집민들을 찾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현대 수렵 채집인의 분포 그렇게 해서 이제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요거는 여기에서 현대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간 2024년이 아니라 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정도까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한테는 과거인 시간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때 이제 전체적인 인류 틀에서 보면은 그때 굉장히 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여기 이제 점으로 찍어놓은 것들이 끝까지 이제 수렵 채집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랑 제일 가까운 데는 여기 아이누라고 해서 일본 북쪽에 아이누들이 있습니다. 아이누들 같은 경우도 19세기까지는 이제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자손의 자손들이 그 증조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의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해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민족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이 주변에서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이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거는 주후안 씨라고 하는 우리한테는 부시맨이라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아프리카 칼라리 사막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의외로 미국, 캐나다 이쪽에 점들이 많이 찍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과이 가면 아체라고 하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밀림에 살고 있고 굉장히 늦게까지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누 같은 경우도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했고, 아이누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했던 게 아니라 실제 고고학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세기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고려 시대 정도에 농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농경을 받아들여서 살다가 그 이후에 농경을 다시 포기를 하고 수렵 채집 생활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렵 채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농사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제 아닌 케이스로 수렵 채집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가 했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인도 양에 가면은 안다만에 센티넬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100% 찐 수렵 채집민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섬이고, 거기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길 원하지도 않고, 섬 밖으로 나오길 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밖에서 거기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이 사람들이 19세기인가부터가 단절돼갖고 섬 안에서만 이제 살면서 수렵 채집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제 겪었던 면역 병균들, 이런 것들에 노출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만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병균이
접촉이 돼서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축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살면서 몸에 굉장히 면역력이 많이 생겼고, 최근에 또 코로나 겪으면서 또 그거에 대한 또 어떤 면역력 같은 것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얼마 전에 그래도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여기를 굳이 들어가겠다고 미국 국적의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가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죽입니다. 근데 왜 굳이 거기 들어가려고 했느냐? 신문에서도 기사화됐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목숨을 잃고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필리핀에 가면은 이거는 한 1980년대 중반 정도에 한번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민다나오 섬에 가니까 따사다이라고 하는 족이 새로 발견됐다라고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거기서 단절돼서 살았고, 그래서 아직도 구석기 시대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건데 1980년대에 이제 새롭게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도 타고 그랬는데, 결국은 요거는 필리핀 정부에서 이제 요즘 말로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지금도 가끔씩 새로운 종족이 발견됐다. 여태까지 우리 모르던 종족인데 발견됐다. 그런 사례들이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조작된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20세기 중반 정도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농경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고고학 정보와 마찬가지로 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는 부시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는 1940년, 50년, 60년 요때 집중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부시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쿵산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이제 쿵이라고 하는 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산은 종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쿵산 그러면은 쿵 지역에 사는 산족이라는 의미고, 기산도 있고, 다른 산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산족 중에서도 쿵 지역에 사는 쿵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0% 이제 수렵체지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계에 보고가 됐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그걸 부시맨이라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제 부시맨이라는 말이 약간 좀 비아냥거리거나 안 좋은 의미도 이제 깔고 있어서 쿵산이라고 불렀고, 최근에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를 뭐라고 부르니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우리를 주후안씨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즘은 다 논문 같은 데서도 쿵산이나 부시맨이라고 쓰지 않고 다 주후안씨라고 씁니다. 근데 주후안씨가 사실 그 사람들 말로는 그게 그냥 인간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너희는 뭐니? 그러니까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고유 명사로 써서 칼라리 사막에 주로 근처에 분포한 사는 이 수렵체지민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제이미 유이스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남아공 사람이고, 남아공을 이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가 부시맨인데, 이 영화를 실제 보면은 지금은 고전 중에 고전이죠. 1980년에 만들었으니까. 근데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부시맨의 삶을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영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칼라리 사막에 부시맨들 마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등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사냥을 하고 열매를 따먹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더 부가 더 많고 적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열매를 따오면 자기도 가서 그만큼 더 따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의 어떤 그런 불평등 같은 게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어떤 아저씨가 백인 아저씨가 비행기를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칼라리 사막 위를 지나가다가 자기가 먹던 콜라병을 하나를 딱 그 던집니다. 콜라를 다 먹고 이제 콜라병을 던지는데 이게 원래는 이게 비행기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그 칼라리 사막이라 모래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에 탁 박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니카우 이 아저씨가 그거를 보고선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신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마을로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콜라병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물건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물도 담을 수 있고 방망이처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뭐 피리처럼 이렇게 뭐 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죽 같은 거 다듬을 때도 뭐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자원인데 그 마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진 사람이 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이거가 없는 사람들이 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자원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겠다고 싸워서 결국 그 전까지는 그 마을이 평화롭게 지냈는데 결국은 이 콜라병 하나 때문에 그 마을이 다 이제 그 분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아저씨가 이 콜라병을 다시, 이건 우리한테 축복을 하려고 신이 준 게 아니라 저주를 하려고 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을을 떠나서 그 문명사회랑 접촉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의 그 영화 이제 기반은 그 부시맨이라고 하는 그 평등이 굉장히 강조되고, 부의 불평등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부시맨 그들이 보통 요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보면은 그 사막, 초원,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 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 사계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기, 우기 이렇게 그 두 개의 계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기에는 이제 그 물이 좀 많고 건기에는 그 물 웅덩이가 훨씬 작은 상태로 산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큰 물 웅덩이가 생기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좀 큰 마을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고 건기가 되면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그만 물 웅덩이를 찾아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이동에서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은 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시맨들, 제가 그냥 편의상은 이제 부시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부시맨들의 마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집들이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이 공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공간. 이 공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마을을 어떻게 쓰냐면 가운데 공터를 커다랗게 놔두고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런 식의 움집 같은 걸 짓습니다. 근데 집을 그림에 사진에도 나타나지만 잘 지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얼마 있다가 딴 데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지면은 이제 사실 고고학적으로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간단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 가운데 이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리하거나 뭐 먹거나 뭐 싸우거나 놀거나 하여튼 그런 일상적인 생활하는 게 빈 공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뭐냐? 그건 정말 개인적인 일들. 정말 남들이 보면 좀 민망한 그런 것들, 개인적인 일들만 움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 그 이외 것들은 다 이제 밖에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식의 조리나 취식 같은 것도 사람들이 각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가 이제 중요하냐?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오늘 사냥을 해서 먹을 걸 갖고 왔는데 마을 사람들도 다 사냥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걸 나 혼자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누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냥감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걸 나 혼자 먹기보다는 그 주변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자기가 뭐를 독점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프레셔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고 또 사회적인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 사회가 좀 평등하게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을을 떠나는 그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백인 아저씨가 이제 가고 있는데, 요게 그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차드 이라고 해서 이 부시맨들을 연구한 그 인류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맨, 이제 남성들, 여성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부시맨 여성들이 주머니 같은 데다가 뭐를 이렇게 담고 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있는 게 몽공고 넛이라고 하는 넛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도토리 밤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몽공고 넛이라고 해서 견과류인데 그 이름이 몽공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주된 탄수화물 를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시맨들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비록 사막이랑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 있지만 이용하는 식물이 한 50종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50종 정도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입장에서는 쌀이랑 비슷한, 쌀이나 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는 이 몽공고 넛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머니가 이제 한 주머니가 가득 차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거는 몽공고 넛을 채집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동성이 높은 생활을 하는데, 가장 이동성에서 주된 요인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고,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물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요인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몽공고 넛 나무가 어디에 많은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이 있는데 몽공고 나무 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에 마을을 만들고 주변에 몽공고 넛을 다 먹을 때쯤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딴 데로 떠나야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몽공고 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몽공고 넛이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사냥감이 어디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냥은 어차피 멀리 가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냥감이 어디 있는지는 이 마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물하고 이 식량 자원, 식물성 식량 자원, 이게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시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경 사회, 수렵 채집 사회의 어떤 티피컬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마을의 수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성이 굉장히 높은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등한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 구조를 이루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배치를 평등히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발로 하는 투표라고, 이거 영어로 voting with city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싫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싸우기도 마련이고, 그리고 나대는 사람, 보스 기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해서 놔두면은 이제 사회 불평등한 구조가 되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발로 하는 투표로 해서 쉽게 말하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 꼴 보기 싫다. 그러면은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대장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밑에 이 쫄자, 하여튼 아래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대장도 대장이지, 아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면, 딴 데로 다 가버리면은 대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계속해서 평등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떤 계급 사회로 갈 어떤 단초가 마련된다기보다 계속해서 평등성이 유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인류학적인 연구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던 인류학자 리차드 리가 이제 인류학 현지 조사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랑. 근데 현지 조사를 하고 나서 원주민들한테, 부시맨들한테 뭔가 고마웠다는 표시를 하고 싶은데,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소를 한 마리 사갖고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해서 동물들을 먹는데, 그런 야생동물이랑 비교가 안 되게 지방질이 많고, 그런 소를 내가 이제 하나 사서, 또 주변에 이제 값도 싸니까 이 사람들한테 뿌려주면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를 우러러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 뭐냐면 고맙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들 도대체 이런 고기를 어떻게 사람 먹으라고 놔두냐 뭐 너 이런 식으로 핀잔만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랑 라포가 형성이 된 그런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런 식의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누가 계속해서 베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지 누가 우리에게 계속 베풀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누군가가 생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굉장히 추구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고고 넛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도토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자원이 한 군데 밀집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인구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급이 등장하는데 몽고노넛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분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사회 계급이 등장하는 거를 저지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196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맨더 헌터 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사실 요즘은 워낙 그 젠더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인류학 그 컨퍼런스 타이틀을 맨더 헌터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맨이라는 쓰고 하면 안 되고 뭐 피플이라고 하던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 입장에서는 그 맨 더 헌터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했던 건 뭐냐? 수렵채집사회 일반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맨이라고 썼고 헌터라고 썼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서 맨이 아니라 그냥 people, 인간이고 헌터라고 썼지만 수렵하는 사람들만 쓴 게 아니라 수렵채집 어로까지 하는 사람들까지 다 써서. 그래서 1966년도에 그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랑 어번 드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 세계에서 76명의 수렵 채집사회 연구자들을 놓고 이제 컨퍼런스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지금은 한국에서 웬만한 고고학회 하더라도 76명은 금방 모입니다, 사실. 근데 1966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수렵 채집사회를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76명이 모인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었는데 그거를 해서 뭔가 일종의 끝장 토론 같은 걸 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각자 다 여러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그 다음에 뭐 고고학이든지 인류학이든지 하여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수렵 채집 사회를 연구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럼 수렵 채집 사회라는 건 어떤 사회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당시로서는 이제 가능한 인원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출된 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동의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1번, 2번이 이제 왼쪽에 적은 수의 집단과 이동성이 높은 생활. 수렵 채집 사회는 일반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집단의 수가 작더라. 인구 밀도도 낮더라. 그 다음에 이동성이 높더라. 한 장소에서 계속 북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더라. 그게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사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수가 적고 이동성이 높다 보니까 평등한 사회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낮은 인구 밀도. 그 다음에 영역성의 결여. 이거는 그래서 땅이 내 땅, 네 땅 이런 게 이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구분되는 게 아닌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식량 저장도 굉장히 최소한. 그 다음에 유동적인 무리 구성. 그래서 이거는 딱 집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냥 흩어졌다가 다시 또 모였다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동을 했다가 이런 거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도출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66년도에 이제 이걸 했는데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수렵 채집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딱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렵채집 사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외가 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그 예외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그 수렵채집 사회에 해당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신석기 시대만 해도 학생들이 이제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게 정책 생활을 했다거든요.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가 만약에 수렵채집 단계라면은 정책 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예외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시맨의 생활을 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놀랐던 게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놀랐던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사람들이 그 놀랐던 거, 그 60년대, 70년대 인류학자들이 놀랐던 거 뭐냐면은 부시맨 그러면은 아까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수렵채집 생활은 비참하게 살 거야. 그 다음에 아니야, 걔네들이 잘 살 거야. 이렇게 두 가지의 대립적인 이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자료를 까놓고 보니까 의외로 수렵채집 사람들이, 수렵채집인들이 생활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해놨는데, 여가 시간, 그 주 12시간에서 19시간 정도만 노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주 40시간을 해야 되죠. 8시간씩 40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12시간에서 19시간, 뭐 심하면은 한두 시간 정도 가서 사냥해도 먹을 걸 갖고 오고 이러니까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수렵채집을 하면 영양 보충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대 남성 기준으로 관장량 한 2000kcal 정도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그 정도는 먹더라, 칼로리는. 그 다음에 빨리 죽냐? 그것도 아니라 20세 정도는, 60세 정도까지는 살더라. 그 다음에 사회적 분쟁도 적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적 분쟁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딴 데로 가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부의 불평등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당시에 굉장히 미국 학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쇼크였는데, 쇼크였던 이유가 1960년대, 70년대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소위 잡벅에 빠졌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잘 살고, 발전했고, 우리는 달나라까지 갔고,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죠. 우리는 컴퓨터도 쓰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시맨들이랑 자기네들이랑 놓고 보니까, 얘네들은 훨씬 더 적은 시간이라고, 훨씬 더 음식 건강식으로 먹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쇼크가 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이게 연구가 돼서 보니까 조금 더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요. 과장된 측면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렵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한 12시간 정도만 노동을 해도 일주일 먹을 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시간을 처음에 계산한 건 뭐냐면은 사냥을 하러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시간만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냥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연습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사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왜 돌아다니냐 봤더니, 사냥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미리 이제 정보를 다 캐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정보 같은 것까지 다 하면은 사실은 노동량이 꽤 된다. 되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그냥 탁 가서 이 사냥이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생활 수준이 높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최초로 풍요로운 사회, 오리지널 엑셀런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장작 루소적인 생각이 더 가깝게 된 겁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였구나. 그 다음에 또 불교 용어를 써서 선경제라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서양 학계이긴 하지만 원시 공산주의다, 이거는. 막스나 레닌이 말했던 원시 공산주의 사회가 굉장히 좋은 사회였는데,
보니까 딱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초기 농경민들은 얘네들보다 삶이 더 좋아졌나. 고고학적으로 초기 성경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렵 채집민들보다 삶이 좋아졌나.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이 악화가 되고, 뭐 건강 악화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앉은 자리에서 같은 이 행위만 반복하다 보니까 뭐 관절염 같은 것도 심해지고, 그 다음에 곡식류, 당분이 많은 걸 먹다 보니까 이빨도 금방 썩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수렵채집인들보다 사실 초기 농경민들의 삶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왜 옛날에 사람들이 수십만 년 동안 수렵채집 생활을 잘 했고, 그 생활도 굉장히 괜찮은 생활인데, 왜 홀로세가 그러니까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기를 홀로세라고 하는데, 홀로세 동안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때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인구압이나 혹은 기후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식량이 부족한 상태의 수렵채집인들이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칼라하르 섬에 가서 부시맨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 증가는 모든 동물들의 필연적인 숙명이다.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근데 자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거 이제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자원인데, 이거는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요즘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제 인구가 이렇게 는다고라고 생각을 워낙 인구가 줄고 있으면 요즘은 좀 우리가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만, 당시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뭐 둘만 낳자, 뭐 낳지 말자, 뭐 그거 운동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이 크로스 오버가 되는 선이 거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크로스가 되는 요 지점이 되기 전에 뭔가 인위적으로 식량을 증산하거나 인구를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때 인위적인 식량 증산 방법이 농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와 사람 수와 식량 자원이 불균형한 거에서 식량 자원을 인위적으로 좀 늘려서 인구압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인 중에 하나로 농경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면 아직도 학생들이 인구압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인구가 늘어나서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론은 지금 이제 학사적으로만 좀 의미가 있고,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구 압에 의해서 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농경 시작 증거 이전에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사를 사람들이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인구가 이렇게 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원이 부족할 만큼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도 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농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만, 농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수렵채집민으로 살았는데, 이거 나 좀 힘들어, 오늘부터 농사 질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하우도 갖춰져야 되고, 아니면 논이나 밭이라고 하는 어떤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고, 이런 건데, 이 인구 증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식량 부족이라고 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투자를 과연 할까? 아니면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거 외에도 꼭 농경이 아니어도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이 많고 실제로 많이 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아 사례 같은 방법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사적으로만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는 잘 맞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수렵체육사회 연구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의 그 논리적인 귀결은 인구 압이라고 하는 그 요인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를 하고 그 농사 짓는 생활로 넘어갔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개념은 복합 수렵체육사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이 붙습니다. 근데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컴플렉스 소사이어티, 영어의 컴플렉스 소사이어티에서 오는 건데 보통 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 불평등이 보통 기준이 됩니다. 근데 넓게 보면은 사회 분화나 권력 집중, 도시화, 생계 전략 다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서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 불평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수렵체육사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삼는 게 얼마나 그 사회가 불평등한 그 사회가 됐는가, 그 사회를 이제 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캐스케이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캐스케이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잘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북아메리카의 북서해안 지역이라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알래스카 남쪽 지역에 이르는 지역, 지금 노스웨스트 코스트라고 하는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수렵지 사회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수렵채집 사회가 민족적으로 기록이 되는 사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틀링잇, 심시안, 하이다, 벨라풀라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민족지적 기록에 의해서 기록된 수렵채집 사회라 지금은 이 사람들이 복합 수렵 사회가 아니죠.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수렵채집 생활을 영위했고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 중에 이제 제일 잘 알려진 거는 포틀레치라고 하는 거고, 이거 인류학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치누크족의 말로 나누다, 베풀다라는 의미를 가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배계층이 잔치를 베풀고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와 지시를 과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사실 이 뒤에 이제 미국 국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찍힌 게 1904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국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마 다 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캐나다 사람도 섞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신분이 높은 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코에다가 이렇게 뚫었는데,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분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쓴 모자, 이런 것들이 다 신분 높은 사람들만 할 수가 있는 그런 쓸 수 있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히게 됐냐면은, 1904년에 포틀레치라고 하는 잔치를 하면서 각 부족에서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틀레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빚을 만들어낸, 빚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푸면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가서 먹고 이제 거기에서 선물도 받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갚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몰염치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지위가 낮아져서 사회에서 이제 계급 사회 낮은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사채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포틀레치라고 하는 이거가.
근데 이거를 나는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런 게임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부자고 누가 이제 가난하고 누가 더 베풀 수 있고 누가 그거를 갚지 못하고 이런 어떤 위계 같은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비농경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트링이 쪽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건데, 이제 뒤에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판잣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 폴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토템입니다. 근데 토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무를 깎아서 각 집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쓴 거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각 집마다 이런 식으로 토템들이 이제 서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판잣집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통나무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나무집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판잣집으로 짓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판잣집이 보면 이제 규모가 조금씩 규모가 좀 다르죠. 이런 판잣집을 짓고 토템을 만들어서 그 집안에 상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 17세기, 18세기에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맨 처음에 이제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남길 때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찍어서 남길 수는 없었죠. 대신에 그 서양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는 대신 사실적으로 그려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누카라고 하는 이 수렵 채집 집단을 1778년에 이제 보고선 판화로 만들어갖고 요거 이제 한 건데, 이제 기록을 남긴 건데, 요거를 보면은 앞에 봤던 그런 판잣집들의 내부 모양, 내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면은 맨 왼쪽에 요 아저씨가 남성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모자가 아까 처음에 1904년에 찍었던 모자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제일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이거를 옛날에 공부하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의심이 됐던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 커다란 우리가 있는 이런 방만한 이런 커다란 판잣집을 만들고 여기에서 사는데,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밀리가 아니라 하우스홀드.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노예도 있고, 그다음에 주인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집에 이렇게 넓게 공간을 쓰면서 살고,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회 계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굳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커다란 집을 만들고 거기서 같이 사느냐?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요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은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노동을 하고 여기에서 같이 이윤을 창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집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더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더 저장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이나 그런 게 더 이제 많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잘 이제 드러나지 않은 건데, 사실 이 그림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천장에 보면은 뭐가 매달려 있는데, 요것들이 다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집을 짓고 위에 이제 물고기들 많이 있는데, 이때 지금 여기 묘사되는 물고기들은 좀 작지만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고기가 뭐냐? 연어입니다. 연어.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또 똑같은 그런 이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가구 구성원이 많고,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물고기들을 말려서 이런 어떤 가구를 구성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북서해안, 그 캐스케디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해할 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어입니다. 연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대신 주식으로 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물고기가 연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어라고 하는 이 생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생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얘는 회유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작을 때는 강에 삽니다. 왜냐면은 바다에 작은 물고기가 나가면은 천적이 많기 때문에 금방 먹혀 죽기 때문에 그래도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이제 강에 민물에 삽니다. 근데 민물에 살면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뭐 좀 안전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물고기가 커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고기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강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연어마다 좀 다릅니다만 대략 한 3년 정도를 민물에서 살다가 커져야 될 시기가 되면은 바다로 가서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삽니다. 바다에서 살면서 몸뚱이가 굉장히 덩치가 커진 생선이 되고 이 생선이 다시 이제 부화를 하게 될 때 이 알을 낳게 되면은 알은 다시 민물로 이제 들어와서 알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민물로 돌아올 때쯤이 되면은 이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강에는 맞지 않는 엄청난 큰 이 물고기가 된 상태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연어의 일생인데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 포인트로 잡는 게 뭐냐면은 이 연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연어들을 다 포획을 하는 겁니다. 다 포획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식량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중 가능한 게 아니라 연어가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계절이 뭐 8월, 9월, 10월 요런 때고 그다음에 8월, 9월, 10월에 계속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정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갑자기 이제 몰려 들어와서 민족誌기록 같은 거에 보면은 연어가 들어올 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에 워낙 소리가 연어 들어온 소리가 커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연어를 이제 주된 어떤 이 포획 대상으로 삼는데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왜냐면 연어가 1년마다 다룬 게 아니라 올해에서도 이 며칠 동안만 들어오니까 그 시기에 빨리 얘네들을 포획을 다 해야 되고 어떤 어살 같은 걸 쓰던가 이런 걸 해서 이제 포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연어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빨리 프로세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얘가 썩으면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이제 내장을 가르고 뭐 이렇게 해서 말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서도 말리고 또 따로 말리는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말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어를 주식으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농경민들의 생활 패턴이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쌀을 1년 연중에 매일 조금씩 수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에 가을에 한 번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정도의 시기에 한 번에 수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해 놓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농경민 같은 경우에 농작물을 특정한 시기에만 수확할 수 있는데 이 북아메리카에 사는 이 연어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를 하려면은 농경민하고 비슷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연어를 키우는 건 아니지만 경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연어가 들어올 때 빨리 수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얘네들을 이 해체 작업이나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사회 패턴이 굉장히 농경민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쉽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연어가 잘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에 계속 정착하고서 거기를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없습니다.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일의 효율성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인 가구다 그러면은 그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어를 잡아서 그거를 다 빠른 시일 내에 프로세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좀 노동력이 많으면은
일손이 많으면은 그만큼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가구가 크면 더 노동 효율성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더 거기에 또 부가 더 증가가 되고 그 부가 증가된 걸로 다시 또 포틀레치를 해서 어떤 자기의 사회적 신분 같은 걸 또 제고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민족지적인 기록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고고학적으로도 실제 유적을 발굴해 보면은 연어가 많이 발견되는 그런 층들이 패총 같은 거에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민족지적으로 아는 거의 삶이 선사시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연어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게 이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위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쪽 북쪽 알래스카 쪽으로 가면은 연어뿐만 아니라 고래잡이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고래잡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 연어도 그렇고 고래잡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식의 행동들이 아까 우리가 부시맨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회 불평등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아까 연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저장이 가능한 거고 사람들이 많아야지 필요하고 정착 생활을 해야지만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복합성 우리가 컴플렉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거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경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고래잡이 배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새 날개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의 지휘 하에 이제 같이 배 탄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이제 고래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군대 같은 데서도 보면은 위험한 일 할수록 이제 군기가 세거든요. 위험한 일 할수록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군기가 셉니다. 근데 이런 포경선 같은 경우에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은 배로 고래를 잡으러 간다는 것이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계가 발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렵채집 사회라고 그러면은 보통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타겟을 고래잡이로 놓으면은 위계가 어느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위계가 등장을 하면은 왜 그러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 끼려고 할까? 자기가 리더가 되고 높은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거기에 낄 텐데 왜 그러면은 낮은 사람들은 여기에 껴서 같이 고래잡이를 할까? 그거는 고래잡이를 하면 이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고래잡이에서 말단 선원으로 끼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고개를 잡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양은 내가 혼자서 낚시를 해서 하거나 그런 거 해서 먹을 내 몫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회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부시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촌락이 이동성이 낮습니다. 인구 밀도도 낮고, 사회 구조는 평등적이고, 식량은 지금 몽고고 넛이 이제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절성은, 별로 없는 대신 몽고고 넛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것도 물론 계절이 있긴 합니다만, 건기, 우기 정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이 산재합니다. 이제 그런데 살고 있는 수렵 채집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맨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메리카 북서해안 부족,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렵 채집인이긴 한데 이 아프리카 부시맨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일단 정주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불평등도 굉장히 굉장히 불평등하고, 그래서 심지어 노예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있으면은 리더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수렵채집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식량은 연어인데, 이 연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농경 자원하고 비슷한 작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수렵 채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농경 사회적인 그 양상을 띠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복합 수렵 채집인들이 이제 부시맨들하고 대비되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그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도 아주 자세히 보니까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식물을 재배하지 않는 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텃밭 정도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의 주식이라든가 그런 식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도 재배를 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재배하는 식물들이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애기 백합, 이거 우리나라에서 카마스라고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제일 비슷한 걸 봤더니 달래 뭐 이런 거랑 제일 비슷한데, 요거는 이 사람들이 재배를 하는데 뭐를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느냐? 뿌리를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합니다. 뿌리를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베리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산딸기 같은 거거든요. 산딸기 같은 거를 재배를 하는데, 사실 요거는 재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재배라고 그러면 일단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재배가 아니라 일단 불을 냅니다. 산불 같은 걸 내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이제 거기를 원래 우점했던 식물들이 타고 잡초성 식물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한 3주쯤 되면 제가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물건을, 식물을 심는 행위가 아니라 불을 내서 다른 것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잡초성 식물 같은 게 많이 자라는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들이 이제 산딸기류거든요. 사실 산딸기류도 그런 교란된 환경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재배하나 봤더니 담배 같은 경우도 이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사례로 든 애기 백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뿌리를 먹는데, 왜 뿌리를 먹나 봤더니 요거는 이제 탄수화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밥을 생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베리류, 산딸기 같은 거를 왜 재배를 하냐 봤을 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재배를 하진 않았겠죠. 배가 고파서 내가 산딸기를 재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는 이거 명백하게 배가 고파서 담배를 이 사람들이 키우진 않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일반 수렵 채집 모델에서 주후한 씨 같은, 부시맨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왜 농경을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 게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인구 압이 있어서 자원이 부족해서 생겼을 거야. 이걸 했을 거야라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아메리카 복합 수렵 채집민들의 재배 식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배고파서 만들었다기보다 더 맛있게 먹으려고, 더 풍미를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이론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메리카 복합 수렵 채집 사회의 식물 이용을 더 중요시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한 게 먹을 걸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먹을 거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먹을 거긴 한데, 배가 고파서 그걸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식량이 많은 단계에서 이미 먹을 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더 맛있게 먹을까? 더 맛있게 먹을까?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이거나 의례적인 행위에서 어떻게 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것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 훨씬 더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서양 사례였고, 여전히 외국이긴 합니다만, 좀 우리 쪽으로 가까이 와서 일본의 연구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경우는, 한국은 이제 3주, 4주에 선사 파트, 역사 파트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근처까지만 와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에도 이제 수렵 채집 사회가 있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수렵 채집 사회 중에 후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유적의 수도 많고 정착 생활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생업도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고고학자들이 많이 가설로 세웠던 게 뭐냐면, 혹시 일본의, 우리가 이제 조몬 시대라고 하는데 일본의 신석기 시대, 조몬 시대의 사람들도 연어 같은 걸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쪽 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그 미국이나 캐나다의 서쪽이랑 일본, 그 러시아의 동쪽이랑 그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는 동쪽에 있고 하나는 서쪽에 있고 이거 차이만 있지, 사실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공유하면서 이제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연어의 이동 경로를 봤더니 얘네들이 물론 미국 쪽에도 가지만, 이쪽 북아메리카 대륙 쪽으로도 가지만 이쪽으로도 오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해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어를 그 중요한 자원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자원에 맞춰서 자기네들의 생활 패턴을 만들었던 저쪽 북아메리카 사람들하고 비슷한 문화 양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왜 그런 식으로 그 대규모의 취락 같은 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쪽 일본이 이제 길게 이렇게 그 혼슈가 길게 돼 있는데, 그 북쪽, 그 다음에 홋카이도, 여기에 있는 유적들에서 그 동물 유체 중에 그 이제 생선뼈 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유적은 그 중에 이제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이라고 해서 여기 그 아오모리 시에 있는 유적입니다. 제가 이 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전남대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그 포스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유적에서 나오는 그 식물 자료나 동물 자료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봤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유적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 유적이 발견된 건 199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원래 야구장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각 그 시 단체, 지방 자치가 되면은 이제 뭔가 스포츠 컴플렉스도 만들고 문화시설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야 이제 그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이 되고, 그러니까 아오모리도 이 지방정부인데, 동경에서부터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방정부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인데, 여기서 이제 유적을 이제 발굴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적 발굴하기 전에 거기에 유적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았습니다. 왜냐면 지표조사 같은 걸 해서 유적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제 오판한 게 뭐냐면, 이렇게 큰 유적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을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이미 야구장을 짓겠다고 이제 구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짓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급하니까 야구장을 짓기는 시작하면서 또 여기 또 다시 그리드도 넣어갖고 이제 발굴하고 이제 이랬던 건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너무 유적이 크고 너무 유물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 이게 다 이제 취소가 되고, 결국은 야구장은 딴 데다 짓고, 이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갖고 지금 이제 그런 정도의 유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유적의 느낌을 좀 아시기 위해서 보려면,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원래 야구장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발굴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유구들이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유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적을 볼 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적 같은 경우엔 지금부터 한 6,000년 정도 된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6,000년 정도 된 유적이고, 한 1,000년 정도 시기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점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서,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아오모리 시내예요. 다운타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유적에서 1시간 넘게 걸어야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운타운을 시내를 쭉 1시간 넘게 걸어가야지만 바다가 나와요. 근데 지금 6,00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았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서 당시 해수면을 복원을 해보니까 이 유적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지금 이 라인까지 이 유적이 맨 처음에 점유되기 시작했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바다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적을 가면은 굉장히 내륙에 들어와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000년 전에 그 지형이랑 당시의 기후랑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당시에는 해안가에 있었던 유적이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 있었던 굉장히 대규모의 유적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안가에서 대규모의 유적을 만들고 살았나, 왜 살았나,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심을 좀 궁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초대형 주거지, 그래서 원형 주거지인데, 이 정도로 큰 주거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람들이 또 재밌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기둥 구멍이 있는데, 여기 구멍 안쪽 사진은 없습니다만, 이 안쪽을 이렇게 보면은 그 밤나무가 큰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둥구멍인데 실제로 밑에로 보면은 그 기둥의 아랫부분이 이제 박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큰 건축물이 있었다는 걸 아는데 이 건축물이 어떻게 생긴 건지 뭐 용도는 뭔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실제 유적에 가보면은 대형 주거지들도 복원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고상가옥 그 보통 수열 주거지라고 해서 완전히 그 땅을 파고 짓는 이런 수열 주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상가옥은 그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지상 위에 있게. 그래서 땅에다 놓으면은 아무래도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저장된 식량이 훼손될 여지도 많고, 그 다음에 습기가 올라오니까 썩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장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일단 윗모양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대충 이 일본 사람들이 높이는 복원해 놨습니다. 그 높이를 어떻게 복원했냐면은 이 밑에 있는 흙이 얼마나 이제 단단하게 그 패킹이 됐냐를 봐서 적어도 이 정도 하중에 그 건물이 받치고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봐서 그 정도면은 요게 이제 밤나무였을 경우에 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여기 한 3층 정도 되는 이런 건축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복원을 해놓으면은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은 것 같진 않고, 그러면은 분명히 농사 이외의 거에서 식량을 갖다가 썼을 텐데, 아까 봤던 그런 부시맨보다는 훨씬 더 저쪽 우리가 복합수렵집처라고 부르는 저쪽 미국 캐나다 쪽에서 보이는 것하고 굉장히 더 유사한 그런 문화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뭐를 먹었을까, 어떻게 먹었을까, 그런 거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했던 게 쓰레기 폐기장을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면은 여기 유적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유적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쪽이 다 이제 비탈입니다. 이쪽도 비탈이고, 이쪽도 비탈이고, 이쪽도 비탈이고 이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마을에 살면서 생활 폐기물들을 이제 경사면 같은 데다 그냥 이렇게 버렸습니다. 마을 주변에. 마을 안에다 싸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경사면 같은 데 이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 여기가, 오른쪽 위가 좀 높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흙이 있는데, 아주 어두운 흙들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좀 갈색 흙들이 있죠. 이 어두운 흙들이 한 6,000년 전 정도에 쌓인 퇴적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쌓인 퇴적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 같은 거 잔존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는 작업을 해서 이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선뼈 같은 게 지층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맨 처음에 이걸 연구를 할 때,
원했던 건 뭐냐? 연어가 나오길 바랬거든요. 아니면 연어가 아니더라도 회유성 어용, 그러니까 회귀성 어류.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어류가 아니라 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복합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거는 아직 우리가 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 유적에서 식물 유체를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식물 유체를 분석을 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식물들은 이제 그 유적에서 나온 것들, 보통 6,000년 전이나 5,500년 정도의 그런 식물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거의 현대 이제 비교종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래씨입니다, 다래. 우리 이제 요즘도 물론 다래도 먹습니다만 요즘은 우리가 키위를 훨씬 더 많이 먹는데 그 키위가 원래 이 일본이랑 한국 그다음에 이쪽 중국에서도 해안 쪽 이쪽에서 자라던 거랑 원래 다래가 원래는 동양 겁니다. 근데 그거를 뉴질랜드 사람들이 키위로 이제 해갖고 요즘에 우리가 먹는 키위는 원래 먼 조상은 사실은 다래인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키위는 참다래라고 부르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다래.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는 거, 요거는 두릅입니다. 두릅. 그래서 요거 두릅 봄에 보통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눈치를 채셨을 분도 있겠는데 요거는 머루입니다. 머루.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제 산딸기. 그 다음에 요거는 명아주. 그래서 명아주 같은 경우는 잎으로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거를 재배식물의 흔적도 별로 뚜렷하지가 않고, 다 이게 야생 상태의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야생 상태의 것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는데, 대신, 조mon인들이 재배했던 것, 중에 몇 개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른쪽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기가 사진이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여기 박씨입니다. 박씨. 그래서 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박을 이제 재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박씨. 제비 흥부전에서 제비가 물고 오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박씨는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짐바브웨에서 이제 야생종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박이라고 하는 식물은 원래 거기서만 이제 자라는 식물인데, 그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농경민이 와서 이제 재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발이 있어서 왔거나. 근데 박은 좀 재밌는 게 지가 발이 있어서 온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거의 대부분의 재배 작물들은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하지 않으면 퍼지지 않습니다. 근데 박씨는 특징이 뭐냐면 얘가 물에 잘 뜹니다. 물에 잘 떠서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 이제 퍼지고 주로 일단 그렇게 해서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한다면 어떤 새로운 장소에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대형 포유류가 얘를 먹거든요. 그러면서 내륙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배설 작업을 하면은 그게 내륙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박씨는 그래서 짐바브웨라고 하는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서 재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박씨를 재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요거는 들깨입니다. 들깨인데 우리가 이제 먹는 들깨 같은 거, 들깨인데 그거죠. 근데 이제 일본 들깨가 정확하게 말하면 또 스시집에 가면 나오는 들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잘 구별이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들깨. 그래서 조몬 시대 사람들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수렵채집으로 자기네들의 먹을 것을 조달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뭐를 재배했나를 봤더니
그 조롱박이나 뭐 들깨 같은 거를 재배를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에 우리가 봤던 그런 모델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론 들깨를 먹기 위해 재배를 하지만 그걸 배고파서 재배를 하진 않죠. 들깨라고 하는 건 오히려 기름을 짜거나 아니면 그 잎사귀를 먹거나 해서 그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박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나물로도 먹을 수 있지만 또 용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용기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썼던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초기에 재배 식물이 뭐였나를 이쪽 동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보면은 이거 배고파서 먹었다기보다 이거는 기존의 삶에 충분한데, 기존의 삶에서도 충분한데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생활이나 음식의 풍미 같은 걸 더하기 위해서 먹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조먼세 사람들은 물고기 측면은 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식물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많이 먹은 것 같냐? 봤더니 그 주식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밤을 많이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로 알 수 있냐면은 일단 밤 열매 껍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밤에 꽃가루가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밤나무가 그 자연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밤나무 꽃가루가 나오는 거는 그거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닌데, 특정한 장소에서 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 주변에 이제 밤나무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재배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밤나무와 경쟁 대상이 되는 다른 나무들을 제거함으로써 얘의 그 생장 같은 걸 촉진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해서 재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적인 측면에서 뭐를 먹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밤나무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재배라기보다는 약간 좀 소극적인 재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반재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소극적인 재배를 해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먹고 있었던 식량 자원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그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의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머루, 달의 산딸기, 그다음에 닭, 명아주, 들깨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 자체가 이제 배고파서 먹었다기보다는 그게 있으면 뭔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는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농경사회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농경사회로 넘어오기 직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 수렵채 사회들의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제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농경사회가 어떻게 이제 등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